안녕하십니까. 예. 이 과정이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출석을 많이 안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그 끝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 그래도 정예 멤버 한 10명 정도는 보통 남아요. 결석도 거의 안 하고. 근데 이번 기수는 출석이 많이 저조하네요. 네. 줌으로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줌으로 들으신 분들 듣고 계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줌으로 들으시면. 집에 계신 분도 지금 열심히 들으신가 모르겠지만 솔직히 잘 안 듣죠. 네. 이 과정 자체가 조금 길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그때 매 기수 받아보면 한 10명에서 12명 사이는 끝까지 남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 기수는 제가 지금 처음 강의 시작해가지고 5년째인 거예요. 5년째. 저도 5년인지 몰라요. 한 2년이나 됐을까 싶었는데 5년 됐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줌 강의 있기 전에는 출석을 안 하면 이게 수료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10명, 12명 있어도 끝까지 처음 멤버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줌이 있으니까 저게 의지하시고 아이고 힘드시죠 사실은. 주중에 일하시고 주말에 나와서 또 이제 수업 들으려면 힘들죠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줌 강의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또 들으실지 모르겠네.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실강이 아니고 줌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환불을 많이 하셨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줌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왜 줌 안 하냐고.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 좋은데 그래서 수강 끊는데 뭐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저희 안사람하고 관계에서 많이 그걸 느낍니다. 제가 2개를 줬다가 3개를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5개를 줬다가 하나 빼서 4개를 주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침에 오면서 우리 많이 이제 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로서 하면서 합리적이고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개뻥입니다.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거 보면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되게 많고 그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조물주 탓입니다. 만들어 놓은 조물주 탓. 전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시 태어나면 저는 철학과 우주를 좀 공부해가지고 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하는데 뭐 생각만 하지 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느껴보는 것들이 그런 거지. 사이비 종교 때문에 요즘 시끄럽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심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아서 그렇지 집사람한테 빠지고 애들한테 빠지고 세뇌 당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에 빠졌을 뿐인 거고.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멀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사는 반복되고요.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 팔아먹지 않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 다 지배 세력들이 팔아먹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장래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권력 있는 사람이 팔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백성들은 팔아먹을 힘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고려를 팔아먹고 고려를 침략한 사람도 외국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앞잡이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이었다고. 고려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라고 하는데 일제제국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 식민지 만드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막 했지만 그 뒤에서 일본이 조정했지만 앞장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계속 잘 살아야 되니까 일본 국적이면 어떻고 한국 국적이면 어때요? 잘 살면 되는 거지. 예. 제가 만약 그렇게 부자였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서글픈 현실이고 우리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수강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끝까지 나오십니다. 그 열정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뭘 이뤄내요.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이제 처음 10명이 시작했다면 10명이 다 골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골인하는 사람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도 순간에 세상 살면서 중간에 포기한 거 엄청 많습니다. 저도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념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4분밖에 안 계시지만 아니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거냐? 아니요. 집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잘하셨어요. 대신 집에서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몇 번 남았지 했더니 절반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요 과정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줌 있긴 하나 그래도 한 절반 정도까지는 뭐 20분 가까이 나오십니다. 절반 넘어가면 이제 좀 줄어서 정예 멤버 10명, 12명 남을 때까지 마지막 가면 그 정도 남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래봤거든요. 근데 이번 기수는 수강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강제 집행 절차를 했는데 유치권 안 했죠? 안 했을 것 같은데? 저희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173페이지인데 작은 책이 173페이지고 작은 책입니다. 했어요? 오? 진짜요? 오. 어디까지? 끝까지 다 있어요? 아. 제가 기억이 날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오. 잘하셨어요. 저번에 이반 건축물도 했죠? 네,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제가 기억으로는 이반 건축물 뭐 쭉 하면서 사례 보면서 뭐 세입자 하면서 이렇게 끝났던 거 기억나는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교재는 242페이지를 펴두시고 유치권 사례를 갖다가 사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이론만 하고 사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 절차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제 법원에
그저 입찰법정에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가보시면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강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또 몇 번씩 갔다 오시고 뭐 현실적으로 또 입찰도 해보시고 그런 분도 계신 경우도 있고 처음 하셔가지고 배우신 분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주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만약에 주중에 쉴 날이 있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한 번쯤 가보셔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안 갔다 와보셨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간다고 해도 또 저 수강생분들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보면 일단은 경매 붙여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을 누가 하느냐? 누가 붙일까요? 채권자들이 경매를 넣죠. 이게 강의합니다만 사실은 빚이 무서운 겁니다. 예. 예.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뭐 우리 돈 이게 단기 서비스 받거나 그러면 뭐 몇만 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자율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야 몇만 원, 뭐 5만 원밖에 안 돼. 뭐 몇 번 빌려도 그러니까 뭐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와 이게 이제 늘어나면 500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늘어나면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제일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게 그 재정적인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살아보면. 뭐 다른 뭐 그런 뭐 인간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금전적인 문제의 압박감보다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 개인적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 빚이라는 그 빚더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짐이죠, 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를 붙이면 쭉쭉쭉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입찰 법정에서 낙찰이 되죠. 낙찰 이렇게. 요거 낙찰될 때까지가 이제 입찰 낙찰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셔야 돼. 낙찰될 때까지. 6개월인데 요즘 좀 늦었으니까 8개월. 8개월에서 한두 번 유찰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8개월에서 1년 요 사이에 낙찰된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돈 내야 되겠죠. 대금 납부. 돈을 내게 되면 이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소유권 얻는다. 근데 요 낙찰 받고서 요 중간에 낙찰 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1등 된 시점이 있고 입찰장에 가보시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 법정. 전국적으로는 경매하는 법정이 58개가 있어요. 거기 이제 1등을, 여기는 1등을 이제 일단 찾는 거고, 1등, 최고가.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 결정을 내려준다. 이거 일주일 있다가 하죠. 그 다음에 대금 납부인데, 요게 한 달에서 40일 정도 보셔야 돼요. 한 40일? 그럼 대금이 납부가 되면 이게 이제 배당으로 흘러 들어와요. 배당. 이 배당에서는 요 경매를 친 채권자를 비롯해서 채권자들이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공부하시면서 질문하셨어. 저기 뭐 질문이랄까 뭐.
왜 선생님 책에는 배당이 없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배당, 보통 경매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이 이루어지잖아요. 배당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없다. 거의 없어요. 경매할 때 배당은 제 판단에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배당은. 그래서 교재, 제일 처음에 저도 교재 썼을 때는 막 배당해서 막 한 챕터에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배당은 별 쓸데가 없어요. 배당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냐면, 그 세입자의 우선 면접권, 그 우선 면접권이 있는데 거기서 배당을 타보다가 다 못하면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우선 면접권 했나요? 안 했죠,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죠. 근데 저번에 여기서 최우선 면접권 사례할 때, 요 기억이 나는데요. 누님분이 최근에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죠? 1억 6천 얼마인가? 바뀐 거 있었죠. 예. 그 이제 하여간 내용 자체는 안 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례 중에 나와갖고 했던 거지. 그 최우선 면접권 할 때 배당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그 최우선 면접권 사례가 나오는 경우는 다가구 원룸 같은 거 거기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사례를 좀 보지 나머지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당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항력이 중요하지. 그래서 배당은 이제 그 다음부터 책에서 빼버렸어요. 거의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쭉 이제 책을 이렇게 교재를 쓰다 보면 좀 바뀌긴 하는데 이거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 좀 남기고 나머지는 좀 많이 제끼고 그렇게 바뀌게 됐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은 실제 이제 경매 실무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위에 따라 배당을 탄다. 요게 또 한 달이거든요. 이렇게 보통. 그러면 요게 이제 쭉 가면 한 1년 2개월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제 위에 부분이에요. 근데 위에 하고는 또 별도로 요 강제 집행 결제가 또 있어요, 밑에. 자, 여기서 대금을 납부하면, 너무 쪽으로 했나?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했던 요 낙찰자는 뭘 하게 되냐면,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돼요. 요 인도 명령 신청은 뭐냐면, 인도가 이제 넘겨달라, 비워달라, 이게 인도예요. 근데 그 명령은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해요. 그러니까 얘는 요 판사한테 거기 있는 사람이 보니까 김아무개니까 그 김아무개를 좀 짐을 빼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인도명령 신청. 신청이 있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신문을 하게 돼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판사가. 저 사람 짐 빼달라고 하는데 신청을 내가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야, 너 짐 빼란다. 너 할 얘기 있으면 좀 해봐. 그게 신문이에요. 근데 보통 신문은 이제 말로 보면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이 글귀로 보면 막 불러다가 물어볼 것 같은데 판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서류를 내라고 그래요. 서류만 딱 보고서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도하라고 하는 결정이죠. 그러니까 인도하라 이렇게 나온 게 결정. 결정 나면 이 결정문을 갖다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송달합니다. 송달은 뭐냐면 판사가 너 지금 빼래라고 결정 났으니까 그리 알아 라고 송달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세입자나 주인한테 송달하는 거죠. 송달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좁아가지고 이게 조그만 해갖고 야 이게 여기다 어떻게 써 그랬는데 하도 많이 쓰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요 공간에 스페이스에 익숙해져서 이제 안에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크게 쓰다 보니까 막
모자르고 막 그랬었죠. 사람이 참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 이게 강제집행인데 짐을 빼는 거죠. 이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이제 자기 결정 났다고 자기가 가서 짐을 뺄 수는 없어요. 국가 힘을 빌려야 되죠. 강제집행 신청이에요. 어디 가서 하냐면 집행관 사무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관 사무실에서 날짜 잡아서 강제집행을 짐을 빼주게 되는데 그 전에 계고장을 먼저 붙입니다. 예고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집행을 실행한다, 짐 뺀다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강제집행 절차는 이렇게 3단계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볼게 인도명령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자가 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인도하라고 신청을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유자죠. 그 부동산의 점유자. 누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아주 대표적이죠. 또 누가 또 있을까요? 채무자, 소유자, 주인. 집주인, 여기 주인이고 여기는 세입자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유치권. 유치권을 저번에 했다고요? 유치권자. 요거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진짜 점유자도 있죠. 기록이나 아무도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또 가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사람 드물고 주로 세입자가 많죠. 주인하고. 그런 사람한테 판사한테 이 사람 좀 짐 빼달라고 신청하는 거. 인도명령 신청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 사람이 상대방이 돼. 주로 세입자가 많겠죠.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인도하라 이렇게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 날 때까지. 시간은 빨리 되면 7일, 좀 길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결정 날 때까지. 7일에서 한 달 정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채무자나 소유자 같은 경우 어때? 채무자나 소유자 같은 경우가 걸리면 이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판사가 판단할 때 결정 내릴 때 별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잖아. 이 사람은 빚이 많아서 이거 집 날린 사람인데 쫓겨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고민할 게 없죠.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정문이. 그러니까 그 강제집행할 때 만약에 낙찰 받는 집에 주인이 살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냥 바로 결정이. 세입자다 그러면 세입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세입자 중에 보면 어떤 세입자가 있냐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인도명령 신청 대상이 되겠고 인도명령 결정도 금방 나요. 왜 그래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자 중에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 그렇게 되면 못 쫓아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대상. 이런 사람이 대상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는 세입자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는 세입자 A인데 그 세입자는 보통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하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요 길을 택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배당 요구하면 배당에서 등수대로 타가겠죠. 대부분 세입자는 1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배당에서 다 타면
문제가 없는데, 그죠? 다 못하면 돌아와서 대학력을 주장할 수 있다. 요 그림이 실무에서는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많이 발생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우선 면역권 행사에서 세입자가 배당금을 다 탄다. 우리 안 넘어가고. 그러면 배당금에서 타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 타는 것은 그 날이 배당 기일이라고 해서 날짜가 돈 내고서 한 달 뒤에 잡혀요. 그러면 여기서 배당을 타야지만 짐을 갖다가 어떻게 너 짐 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배당도 못하고 있는데 짐 빼라 짐을 빼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돈 내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배당 기일이 잡힌다 이렇게 되니까 길면 뭐요? 한 달이다. 이게 거의 뭐 대부분 그래요. 98% 이상 한 달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우선 면역권을 행사해서 배당을 타는 경우 그때는 배당에서 타고 나서 빼라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입자 같은 경우는 1등으로 배당을 다 탄다. 근데 다 타고 여기 뭐 나머지 못 받은 게 있어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한테 인도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물어주면 그때 이제 짐 빼는 것이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이게 인도변경 신청해서 신문에 가서 결정 날 때까지 요게 경매에서 특혜요, 특혜. 보통 일반적으로 점유자를, 세입자를 이렇게 짐을 빼려면 이렇게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명도 소송을 해서 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명도 소송을 이제 일본 말입니다, 명도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게 인도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밀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짐 싸서 가면 괜찮은데 안 가면 이 사람 짐을 이제 임대차 관계가 끝났으니까 빼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판결 난 것 갖고 그 짐을 뺄 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매 절차 아니고 일반적인 절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뺄 때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월세 2달치 밀렸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람의 짐을 빼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소송 제기하잖아요. 소송 제기하면 이게 이제 신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변론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판사가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당신 밀린 거 있냐? 옷이 다 낸 거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물어보니까 월세 밀리고 그런 게 사실이야. 그러면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가. 그 판결 나면 그 판결 난 거 갖고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 나면 그 판결 난 거 갖고 그 다음에 송달합니다. 판결문을. 그 다음에 송달이 이루어진 뒤에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짐을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를 놓는 주인분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아래쪽이 세를 놓는 주인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죠. 위에는 경매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경매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 판결은 판결 나는 걸 송달, 결정된 걸 송달, 이렇게. 그리고 강제 집행 이렇게. 그래서 짐을 빼서 보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일주일에서 한 1개월이죠. 명도 소송은 빨리 해야 3개월이고 여차저차 보통 가면 6개월까지 가버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경매 특혜라고 하는 건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지. 이게 소송에서 판결 날 때까지가 한 3개월, 6개월이니까.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송달해야지. 송달은 결정물을 보내는데 바로바로 이제 받아보면 금방 끝나는데 안 끝나면 막 2달 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 내외 정도. 무조건 한 달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2달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빠르면 2, 3주에서 한 달 정도, 좀 늦으면 2달 이렇게 되고 송달이 되고 나서 이제 강제 집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또 시간이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송달이 되는 이 시점,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송달이 되는 시점이 여기서 한 달 전후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그 다음에 송달이 끝나면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하죠. 강제집행 신청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걸 보면 역시 이것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뭐 정도. 걸리는 시간이 여기 보면 길면 여기 한 달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한 달 전후 한 달은 잡아먹는다 보셔야 돼요. 대기 시간 때문에 그래 이것도. 그럼 여기서 요렇게까지 걸리는 시간을 쭉 보면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걸리는 거 보면 퉁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3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되겠다.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생각하면 한 3달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보통 요렇게 같이 보면 이렇게 돼서 거의 1년 한 3개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나는 거 생각하면 아주 초스피드로 가면 1년이에요. 1년 넘을 것 같아 보통. 1년 넘어가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면 짐을 뺐단 말입니다. 뺐을 때 이제 그 짐을 집 밖으로 내놓는 것까지가 강제집행이에요. 집 밖으로 짐을 내놓고 그 짐을 짐주인이 가져가는 걸 바라는 건데 짐주인이 짐을 안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안 가져가면 이것을 갖다가 보관시켜놔야 돼요. 보관. 어디에 보관시키냐면 창고에. 짐 안 가져가면. 그 보관시키는데 창고까지 보관시키려면 창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싣고 가야 되죠. 운송, 보관까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끝이죠. 아니, 이것도 완전 끝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매 그러면 여기까지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기 절차도 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칠판에 쓴 것이 강제집행 절차 전체 내용이에요. 다시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교재 24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강제집행 이렇게 돼 있고 박스 안에 이렇게 7번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잘게 써놓으니까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바꿔버릴 건데 크게 인도명령 신청, 송달, 강제집행 이렇게. 그래서 제1절에 보면 인도명령 신청 얘기가 나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 받은 사람이 하는데 낙찰 받은 사람을 우리가 용어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수인 그래 매수인. 낙찰자를 법적으로는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1등 됐죠. 1등 된 사람을 부를 때 파랑으로 써볼게요.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이렇게 되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여기서 1등 된 사람 얘기하고요. 허가 결정을 받았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매수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람은 진짜 낙찰자가 되는 겁니까? 허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게 확인돼서 법원이 정식으로 허가 이게 나와야 매수인 되죠. 그 매수인이 되면 돈 낼 수 있게 돼요. 그죠? 매수인 되고 나서 돈 냅니다. 대금 납부하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주인이 됐으니까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돼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가라고 해주세요. 나가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은 가로 2번에 보면 누가 하냐면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요. 동그라미 2번 써놨지만 무시하세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오른쪽에 가시면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이 나와요. 상대방은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채무자, 소유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채무자, 소유자, 주인들이고 주인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점유자. 이 사람들도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이 되는데 그 부동산 점유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입자죠. 세입자. 세입자.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은 주인 아니면 세입자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그 밖에 인도명령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4번은 이해만 잠깐 하시면 돼. 만약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경매 기록에 보면 세입자가 여기 보면 A라고 돼 있는데 이 세입자가 이제 세대주예요. 세대주. 예를 들어서 A인데 식구들이 B, C, D가 아내를 비롯한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한 세대가 됐어. 그 임차인이 A야.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A를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족들은 따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여기 세대주만 하면 되는 거고 가족들을 인도명령 신청 상대방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걸리는 거예요. 같이. 예. 근데 혹시 이제 요 집에 세대주가 그래서 세입자가 2명 있을 수 있죠. 갑과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또 임차인이면서 세대주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인도명령 신청서를 2장을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입자가 2집이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통 한 집이 있는 경우가 많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채무자의 동거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채무자와 근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도명령 신청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근데 신청서는 한 장을 쓰는 거예요. 대상자가 된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별도의 인도명령 결정문이 필요한 경우라고 동그라미 5번에 써놨죠. 따로 그러니까 결정이 그러니까 신청서 자체가 2장이 들어갈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기억본에 보면 주민등록 전입이 경매 등기 이전에 되어 있고 전입이 경매 넘어가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주민등록이 분리세대일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서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같은 집안이다 그러면 한 장 필요한 건데 이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경매 넘어가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놨고 그 다음에 별도의 세대로 돼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인도명령 신청을 따로 해서 결정을 2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인도명령 신청서는 244페이지 보면 양식이 나와 있어요. 인도하라고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건 딱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근데 인도명령 신청서 요거 있잖아요. 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요게 중요합니다.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한 날, 요 날이 예를 들어서 3월 20일이다 그러면 그날 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게 정석이다. 늦추지 말고. 만약에 대금 납부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갖다가 늦게 제출하면 늦게 제출한 만큼 이 절차가 늦어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재빨리 하는 게 좋다. 돈 안 냈는데 이걸 신청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24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가로 5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하는 날 바로 신청하는 게 맞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도명령 신청이 만약에 돈 낸 날부터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인도명령 신청 못해요. 이거 좀 생소한 말일 수 있어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거의 잘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 지금 245페이지 가로 5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금 납부한 순간부터 요 신청을
법적으로는 6개월 내 하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뭐예요? 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야 이 기간을 당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6개월 지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인도 소송,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어지겠죠. 막 밑줄 그어놓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일단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로 6번 인도민족 신청할 때 상대방의 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적으셔야 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걸 막 적으셔야 된다고 인도민족 신청서에다가. 그걸 어떻게 적을까요? 상대방 만나가지고 성함,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나요? 안 되지 그게. 그렇게 협조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매 넘어진 물건에 대해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런 세입자입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막 권리 신고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관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집행관 아저씨가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거 막 발급받아놓은 거 첨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매 기록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그 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경매 기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매 기록을 봐가지고 그걸 좀 복사해서 거기에 있는 뭐 인적사항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제 문제되는 게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것 갖고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정보냐 아니냐.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에서 저기 뭐 공개 못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진짜. 또 다시 열 받으려고 그러네요. 너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상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열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그 국회 나온 저 학폭 그 학생의 그 반포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민족사관학교 거기서 뭐라고 그래 학교 옮기는 퇴학인가? 전학이에요? 반포 같더라고 반포로. 예? 집이? 고리 같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민족사관학교 우리 지금 그 막내 동생 아들이 민족사관학교 거기 졸업을 했어요. 이제 재수했는데 의대 가겠다고 막 했는데 올해도 못 갔어요. 민사고라서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삼수할 모양이더라고. 말을 안 하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데 의대만 가고 말겠다는. 공부 잘했으니까 여기 보냈겠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카뻘이네. 우리 막내 동생 딱 아들 한 명이세요. 근데 아들 한 명 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재산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식들이라도. 다 재산인데. 키울 때 힘들어요? 힘들게 키우세요. 다 재산이에요. 나중에. 저희 때는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7식구, 8식구잖아. 그 중에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 나오잖아. 응?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애를 힘들게 어떻게 키워요? 힘들게 사는 겁니다, 세상. 힘든 거 안 하고 어떻게 이룰 게 있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 후회되는 게 저는 둘이거든요. 둘 다 아들인데 한 명 더 낳았어야 돼요. 그러면 둘째 놈보다 셋째 놈이 더 나을 것 같아. 느낌이. 첫째 놈은 약간 좀 실패야. 왜냐면 태교를 잘못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니라고. 신혼 초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엄청 후회되고. 그래서 그놈한테는 지금 뭐 이런저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너무 미안해갖고. 근데 이제 둘째 놈은 조금 태교를 좀 했고 셋째는 더 잘할 것 같아.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오면서 민사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되는데
그 진짜 민족사관학교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일단 학교 자체가 식민사관학교 아니에요 혹시? 식사고 아니에요 식사고? 공부 잘하는 게 뭔 소용이야 그게. 아무 살때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한테 절대 야 공부해라 그런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뭐야 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생신인데 전화드려라.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뭐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어느덧 고2가 되고 중3이 되고 그랬으니까 참 기가 막히네. 하나도 기대 안 합니다 애들한테 진짜로. 그냥 지 하고 싶은데 하고 뭐 성적이 안 나와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놈이 더 발광이요. 오히려 야 재수없다. 그러니까 재수 안 시킨다. 너 성적 된 데까지 열심히 해서 그 학교 가고 못 가면 안 가고 이렇게. 그랬더니 아빠가 그 얘기했다고 응? 야단이야. 그런 아빠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러면 너를 올가매줄까 내가? 공부하라고? 왜냐면 그게 작용 반작용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부터 까지 공부하라는 소리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애기들한테는 절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소리 안 하죠. 대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 엄청 많이 하게 됐지. 잡아요 그냥. 제가 말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공부가 다도 아니고 대신 부동산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해라. 강요를 안 하지만 야 부동산 공부해야 돼 너. 자격증을 떠나서 너 나중에 대학교 가기만 하면 빨리 부동산 공부하고 너 그런 것도 좀 그건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학과 공부는 그건 뭐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식사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아이고 참.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반포고등학교 그 교장선생님이 고시더만요. 국회에서 답변한 거 쭉 들어봤는데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제 판단입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을 없애줬다며요. 학폭 기록 없애줬는데, 그 위원회를 거쳐서 없애줬는데, 근거가 뭐냐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따지고 질문하니까, 근거는 뭐 회의록에 있다고. 근데 그 근거가 될 만한 게 반성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화해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그걸 없애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쭉 질문 내용을 보니까. 근데 반성한 내용은 있는 모양이야. 네. 반성했다고 했겠지, 그거. 지우려고 보니까. 나 반성했어, 이렇게 했겠지. 화해한 내용이 없는데 지워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작용한 거 아닙니까? 또 가만히 딱 보면, 그래,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고등학교, 교장인가 뭔가 그 사람이 떠듬떠듬 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화가 여기까지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래서 인적상, 개인정보다 거기까지 갔어요. 개인정보를 갖다가 경매 기록을 떠들어보면 나온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복사 떴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열람합시다. 경매에 가서 열람해요. 경매에 가서 열람해서 좀 적어봅시다. 인적상, 전화번호 같은 것도 좋고 인적상 적어서 와서 신청서에다가 옮겨 적으면 돼요. 가로 6번은 그거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인도명령 신청서라든지 동그라미 2번 그에 따른 송달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싸요, 싸.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돈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저번에 이제 용산구에 있는 빌라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출은행에서 보통 인도명령 신청서를 써줘요. 근데 자기가 못 쓸 것 같으면 이제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죠. 그 법무사 맡기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법무사 업무도 최근 친한 법무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제 뭘 했었냐면 그 주택 임대 사업
사업자 등록 있죠? 등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놓은 게 대부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임대사업자 등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아껴보려고 제가 그거 해보려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등기비 올리는 거예요. 부기등기 올리는 게 있어요. 해보려고 이제 가가지고 그 법무사 사무실이 저 여의도에 있거든. 가가지고 야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보려고. 근데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 세금 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등기 칠 때 엄청 힘들어요. 왜? 안 해봐서.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너 이거 좀 해주고 술 사줄게. 그랬더니 하더니 금방 하더라고. 그게 왜냐면 맨날 해본 게 돼서 금방 하는데 우리는 하려고 하면 떠듬떠듬 하잖아요. 뭐 어디 띄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전문 분야가 있더라고. 그래서 금방 하고 술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들어간 비용은 똑같아. 똑같지만 다르죠. 왜냐하면 술을 같이 마셨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다른 거지, 그게. 우리가 만약에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그 법무사랑 술 마셔요? 아니지. 그냥 업무적으로 끝나는 건데, 이놈은 저기, 그 고시 공부할 때 같이 고시원에 있었던 놈이야. 고대법대 나왔는데. 근데 그놈 같은 경우 보고 싶어요. 진짜, 지금도. 어려워. 왜냐면 요새 법무사들이 그러잖아요. 사무실 가보면 혼자서 일하는데 썰렁해. 그래서 야 연말에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연말이 뭐예요? 지금 3월달 됐죠? 시간 그렇게 빨리 갑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돈 얼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46페이지 2번에 보면 인도명령 신문이라고 되어 있죠. 신문. 판사가 그냥 서류 좀 받아보는 거예요. 예. 신문. 옛날에 그 사례 중에 그 우리 경매 학원 실장님이 빌라 받은 거 했었나요? 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뭐 저기 한강 저기 용산구에 있는 빌라. 아니 저기 봐봐요. 제가 뭐 하고 안 하고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하도 여러 군데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저기 큰 책에서 했을 것 같은데 환격도 있는데 큰 책에서 저거 101페이지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큰 책에 101페이지. 했죠? 봐봐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101페이지. 그때 그 자료 나눠드리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자료 어디다 버리셨어요? 101페이지. 칠해졌죠? 아니 일단 칠해졌나요? 네? 101페이지 큰 책에. 내용 없는 건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이거 뭐예요 이거? 했어요. 했어. 그때 그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인도명령 신청서 있었고 신문서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자세히 읽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쵸? 나눠드린 자료 중에 있어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 101페이지가 아니고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중에 없나요? 없는 모양이네. 아니, 좀 이따 조사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러니까 어쨌든 246페이지 보시면 2번에 인도명령 신청하면 판사들이 서류 좀 내봐 해서 신문한다고요. 그러면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만 보고도 판단한다고요. 금방 끝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2번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